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버스 파업 예고로 출근길 걱정하신 직장인과 학부모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준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여 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던 제주 사회의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이죠. 보육교사 피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친절한 뉴스에서 설명해드립니다. 어제 끝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주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를 포함해 32명의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시 농협 고봉주 조합장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부터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인데요. 얇은 머리카락 굵기가 50 마이크로미터라면 미세먼지는 10,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15년 대기 환경 기준을 바꾸면서 미세먼지가 아닌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오면 뇌졸중, 안구건조증, 축농증 등을 유발합니다.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규정한 초미세먼지 기준은 15까지는 좋음, 35까지는 보통, 75까지는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입니다. 지난 4년간 제주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들어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월에는 21.3, 2월 23.7로 점점 오르더니 이달 들어 열흘간 39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루 최고 농도가 96까지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제주에서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날은 9일입니다. 올해는 벌써 6일이나 됐으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겠죠.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다른 나라 초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됐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까지 제주로 몰려들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창문을 닫아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샤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물론 시민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가장 큰 화제를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KBS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문제점에 대한 속보 뉴스가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과 비교 분석한 뉴스가 2,3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2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이거나 아이 돌봄 사업, 보육시설, 장애인 지원 사업 등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 대상인데요. 최근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맞물려서 주목받는 노동조합입니다. 제주에서는 4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인데요. 오늘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기록과 압수품 등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9살 박모 씨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박 씨는 2009년 2월 택시 승객인 27살 보육교사 이모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보육교사 이 씨를 택시에 태운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일부 압수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주요 증거인 섬유 분석 결과는 재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추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하고. 박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거절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기록과 관련해 6에서 7명 정도 증인을 신청하고 압수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변호인도 무죄를 입증할 3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 전해드린 공공연대 노조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줄고 근무 조건은 악화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원 17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30만 원가량 줄고 복리후생비도 사라졌다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앞서 비정규직 미화원 노동자들과 만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다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임금 삭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은 줄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회사의 평균 임금이 7%가량 상승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자회사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은 오늘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의 환경 가치를 고려해 제2공항을 포함해 어떤 개발 사업도 과감히 유보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도민을 양분시키고 양분된 도민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에서 버스 파업 위기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어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개표 결과 무투표 당선 5곳을 포함한 32곳 조합 가운데 18곳에서 새 인물이 당선됐고 나머지는 현직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 출처가 제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도외 반출 때 배출부터 처리 과정까지 철저히 확인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경제적 피해 비용이 최대 54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 비용만 산정한 결과로 조기 사망이나 질환 같은 2차 피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유튜브에서 회원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게 규정해 고객 권한을 침해했고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에서 삭제된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약관에는 문제 있는 콘텐츠에 사업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팩트체크 K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간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버스 파업 문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버스 노조가 막판 노사정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덕분에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파업이 진짜 불법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제주도는 조정 전치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텐데 한마디로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먼저 회사와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겠죠. 도저히 타협하기 어렵다면 노동위원회, 제주 지역의 경우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파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 측이 조정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 신청을 했죠. 그런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마감 날인 지난 6일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행정 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더 성실하게 추가 교섭을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 지도를 했는데 노조에서 이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제주도 해석은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인 경우엔 10일 내에, 이번 버스처럼 공익 사업장인 경우엔 15일 안에 조정안 제시, 조정 중단, 행정 지도 등 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사 어느 한쪽에서 조정안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조정 중단 결정을 받게 되면 비로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번 경우처럼 교섭이 더 필요하다며 행정 지도를 내린 경우인데요. 이 경우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여부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검찰은 이 민주화 이전엔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지금 민주화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해석이 좀 달라졌나요? 네, 현대자동차 서비스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그 이후로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거나 조정 종료 없이도 조정 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행위를 해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는데 참 이 판결 문장 자체가 어렵죠. 네. 쉽게 풀어드리면 조정 기간만 거쳤다면 절차는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조정 기간, 아까 버스의 경우에 15일이라고 그랬죠. 네. 15일이 지났다면 절차를 모두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 지도를 했다고 해도 버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제주도가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제주도는 이 준공영제라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하든 근무 형태를 바꾸든 결국 도민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게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한다 해도 결국 재정을 지원할 주체는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노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도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나 노조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노동위원회가 제가 직접 답변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은 행정 지도를 결정했을 뿐이지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 측 위원 13명이 모두 사퇴서를 냈습니다. 노동계에서 이번 결정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 3자로 구성되는 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인데 이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제주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입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도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사태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 코너의 질문이죠. 과연 이 버스 파업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 노동위원회 행정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결론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파업의 정당성은 시기, 절차, 목적 등 세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충분한 교섭을 거쳐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됐느냐 이런 거고요. 절차란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조정 신청을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파업의 이유가 정당하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뭐 임금 문제고 단체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 이 버스 노사가 단체 교섭을 11차례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3차례를 거쳤는데 이를 놓고서 충분했느냐 이게 이번 사례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제주도가 이번 파업 시도에 대해서 시민들 아주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 여론을 빌미로 해서 파업의 불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회사에 대한 감시를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지방 정부가 파업권, 정당한 파업권까지는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체크 K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오늘은 제주 사회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보육교사 살인 사건,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9년 1월 31일 이 보육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뒤 다음날 새벽 제주시의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 남자친구와 다투고 택시를 부른 뒤 새벽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기지국 근처에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실종 일주일 뒤인 2월 8일 애월읍 고내봉 주변 배수로에서 상의는 무스탕을 입고 하의는 벗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당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미제로 남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시각을 특정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실종 당시 숨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부검인은 시신 발견 시각에서 최대 24시간 이내 숨졌다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신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확인 당시 시신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높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용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첫 재판을 받은 49살 박모 씨가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5천여 명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경찰 추정 사망 시각에 근거한 예상 이동 경로에 있는 CCTV에 이 박 씨의 택시와 유사한 차량이 포착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검의의 사망 추정 시각대로라면 이 박 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수사본부도 3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네,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일명 이 태완이법으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제주지방경찰청도 이름의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을 특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 사체를 활용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와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이 배수로와 무스탕이 바람을 막아서 체온 하락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시신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24시간 이내 숨진 것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박 씨를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증거도 보완했는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박 씨와 피해 여성이 입었던 옷에서 서로의 옷과 이 비슷한 소재의 미세 섬유가 나왔다는 사실도 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택시기사 박 씨를 체포한 장소가 제주가 아니라 경북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좀 행적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박 씨는 사건 이듬해인 2010년 9월에 이 제주도를 떠나서 강원도에서 공사 현장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소재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이 별다른 의료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겼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초 박 씨가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경북 영주로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검거 다음 날에는 박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나 했는데요. 정작 법원이 이 박 씨에게 석연찮은 점이 있긴 하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경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망 시점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시점을 전제로 수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미세 섬유 역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재질과 비슷하긴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9년 만에 체포된 용의자는 다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다시 풀려나고 네. 7달 뒤에 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경찰이 전략을 수정한 건데요. 이 첫 번째 구속영장 때는 사망 추정 시각에 무게를 뒀다면 두 번째 구속영장 때는 미세 섬유 증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사실 섬유라는 것이 오염이나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또 섬유만으로 어떤 옷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질이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건데요. 이 미세 섬유 증거에 대한 추가 확보에 주력한 겁니다. 경찰은 전사판이라고 해서 일종의 찍찍이로 이 증거물들을 채취해 놓는데 박 씨의 택시와 피해자의 신체 증거가 담긴 전사판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섬유 증거를 추가로 발견해서 두 사람 간의 격렬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흔적들을 보완했습니다. 또 용의자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CCTV를 수십 차례 정밀하게 재분석해서 영상에 찍힌 차량이 박 씨의 택시일 가능성을 높여서 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정황 증거들을 보완하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경북 지역에서 박 씨를 다시 검거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됐는데요. 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했고 또 앞서 영장 기각 이후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결국 오늘 이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오늘 검찰이요, 박 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 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또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이 장기 미제 사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이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건이 풀리면 좋겠는데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10년 전의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해서 다양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끌어낸 건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박 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DNA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점도 한계이기 때문에 이 범죄 증명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미세 점유 증거도 다만 미세 점유 증거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도 있는데요. 2010년 충북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었던 면티에서 피고인이 입은 바지와 동일한 섬유가 발견된 것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판례가 있습니다. 앞서 경찰도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판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정황 증거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검찰이 치밀하게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또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범행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재판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네, 좀 범인이 어떻게든 좀 입증이 되고 증거로 인해서 입증이 되고 재판이 딱 유죄든 무죄든 선고가 돼서 억울한 한을 좀 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 4년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무투표 조합 5곳을 제외하고 27개 조합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짤막대담에서는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렀던 곳이죠. 10,000명 넘는 조합원의 총 자산은 2조 원으로 1000여 개 전국 지역 농협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시 농협의 15대 조합장이 될 고봉주 당선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받으셨죠? 그 당선자. 예, 당선증을 오후 네. 2시에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쁘실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서 위탁해서 치러지는 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번이 2번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운동 방법이 제약돼 있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참 제한적이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였죠. 그럼에도 어떻게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았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예, 제시된 공약도 중요했지만 그런 우리 문자나 카톡, 이런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주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방법들을 쓰셨나요? 직접 조합원을 찾아다니는 게 가장 발품을 파는 게 가장 주요했습니다. 네, SNS로는 선거운동이 좀 허용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자와 전화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가 안 되고 문자는 가능한 건가요? 전화는 본인만 할 수 있고요. 본인만. 네. 예, 문자는 또 사진이나 동영상은 안 되고 네. 그 글자만 보내야 되고 또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거는 그 사진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선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를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조합장 선거는 예비 후보자 제도도 없고 선거 운동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전화도 본인만 가능하죠. 공개 토론회도 이번에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이 조합장 선거 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선거라 본인만 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후보자는 그 조합원에게 알릴 기회가 없고 또 조합원은 또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그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서로가 불만의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럽니다만 빨리 개정이 돼서 가족만이라도 이렇게 홍보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기존 조합장에게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좀 공약을 썼다, 이런 본인만의 또 선거 공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 4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을 한 3가지 정도 조금 더 있다면 더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소통을 통한 깨끗한 농협 구현이고요. 아마 그걸 첫째로 보면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인사 제도를 통한 그 안정적인 조직 강화, 그리고 우리가 수출론가 육성, 또 그리고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복지 증대, 아마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제 사업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겠다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쨌든 조합이 가장적인 목표가 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고 또 소득을 조합원에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재 공급이라든가 생산 관련 자재 공급 또한 그 필요한 자금 지원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잘 팔고 소득을 네.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농산물 판매 촉진에 좀 힘을 많이 써 주셔야겠죠.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이 농협 관련 공약을 물어봤는데 당선자께서도 답하셨죠. 농민수당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물론 뭐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그 현지의 어떤 규정이라도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먼저 그런 그 농가에 대한 뭐 수당이든 그런 부분은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액을 네. 올리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판로에 대해서 다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수출 생산 농산물의 생산이 많이 되어지면 물론 국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에 주력하게 되고 또 국내 가격이 높게 되면 또 수출을 멈추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 농가를 육성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쉽게 팔고 그에 따른 가격 지지라든가 물류비 지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생산된 농산물도 판로에 큰 어려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 직원 복지, 책임 경영 실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3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도 동의를 하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겠고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나 혼자 공개를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인가요? 아니면 전 조합장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거를 다 같이 좀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시고 다 함께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도 물론 먼저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이 할당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이 여성으로서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되어지는 여성 조합원이 많이 늘거든요. 그에 대한 그 비율적으로 대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출은 돼 있지만 지금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규정이라든가 그런 그걸 토대로 해서 늘리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32명의 조합장 가운데에서 18명의 조합장이 새로운 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죠. 어떻게 보면 양배추와 무등 작년 올해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또 책임론이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과 조합장 또 직원 간의 3자 관계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이제 조합장이 되셨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선거운동 하시면서부터 쭉 들어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어떤 걸 좀 부탁하셨나요? 어쨌든 농산물 판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견을 제가 잘 들어서 이청 득심이라는 제가 그 공약에도 내걸었습니다. 많이 듣고 실천하겠다는 대로 저희 공약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앞으로의 또 포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저희도 농산물이 제값 받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봉주 제주시 농협 당선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남자분들이 머리에 얹어서 썼던 갓의 차양 부분을 만드는 게 양태라고 합니다. 제주도 말로는 고운 양태라는 뜻인데 고운도 곱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한 올 한 올 잘 짜여 있어서 갓을 만들어 놓으면 참 예쁜 진사립을 만들 수 있는 양태라서 고분 양태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삶으면 그 대가 좀 부드러워져, 이 대나무가. 그러면 이제 그거 소띠 이제 하루 삶아서 말린 다음에는 이 씨를 빠고 이거 만드는. 대우리는 이 대나무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대우리라고 하지. 씨를 만드는 거예요. 무릎장에서 칼로 막 얇게 긁어요. 얇게 막 긁은 다음에 그걸 칼로 또 이제 막 일일이 다 찍어서 이제 밀어야 이 실이 나와요.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귀향이라든지 이렇게 제주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갓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풍부한 탓에 제주도의 대나무가 양태를 짜기 시작했고, 그게 농사의 품삯보다는 좀 더 나은 품삯을 받을 수 있어서 여인네들이 부업거리로 해서 양태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공기질도 양호했는데요. 오늘 퇴근길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비가 오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밤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5에서 8도 분포로 오늘 아침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풍랑특보도 내려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활동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제주기점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 모레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압고래 영향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의 12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매주 저녁 7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에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